결혼에 관해서 가장 큰 장점과 단점 뭘까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 결혼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대로,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자,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불과 지지난 달이네요. 2,000명 정도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출산에 관한 보건사회연구원이거든요. 인식 조사를 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정신적 의지였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개인적인 삶의 축소였습니다. 아마 간섭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그냥 만약 결혼 안 했으면은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냥 친구들 집에 자고 들어갈래.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연락 없이 그냥 안 들어왔어요. 걱정돼서 묻든지 그 다음에 또 따지고 묻든지 간에 물어보겠죠. 어디 있었니? 누구랑 있었니? 왜 안 들어오니? 전화라도 하지 뭐 등등.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축소되는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뭐 하는데 가장 많은 집중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치를 지향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침판을 보면은 나침판이 방향을 이렇게 돌려놔도 이 속에 있는 나침판이 계속 움직이면서 한쪽을 계속 지향을 해요. 나침판은 아무리 흔들어 막 빙글빙글 돌려놓고 탁 놓던지 집어던지더라도 계속해서 나침판은 거기를 지향해요. 어디를 지향해요? N극을 지향해요. 북극을 지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침판이라는 거는 뭐라고 집어던지든 땀을 흘리든 고생하든 간에 계속해서 북극을 지향하는 거죠. N극, 북쪽을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지향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관해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자, 이태원에 가는 이 클럽에 있는 친구들은 결국엔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자, 부모들은 이 친구들한테 뭘 기대를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이 친구들이 스스로 기대하는 게 가치관이 뭘까요? 부모들이 기대하는 가치관은 아마도 좋은 친구들 사귀고 차분하게 돈 좀 모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 같은 경우 추구하는 가치관은 뭐예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무슨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전문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의 성적에만 추구하죠. 실제로는 그 성적에 따라서 이 친구의 행복이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실제로 한국, 특히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너무 한두 가지 가치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자녀들이 조금 어렸을 때는 거의 성적에만 집중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세대들은 거의 전 세대를 걸쳐가지고 사실은 돈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태원이라는 사태는 그럼 이건 뭐냐. 아이 때는 부모님들한테 막 눌려가지고 성적을 막 추구했죠.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왔어요. 좋은 회사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고 막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게 그 친구가 간호사가 되었던, 네이버 다니는 직원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군인이 되었던.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되게 허무해요. 어쩌면 본인들이 이 직장만 들어가고 나면은 나는 굉장히 행복할까 했는데 행복한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인에 사는 어떤 이 소프트웨어 다니는 이 친구가 하루 저녁에도 우리 같으면 그냥 그냥 1차로 그냥 맥주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2차로 갔다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친구가 하룻밤에 6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아마도 젊은 세대들이 다 그런지 모르지만 막 노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작용으로 막 몰려서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뭐 미래가 되게 밝을 거야 했는데 밝은 거 되게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보면은 결국에는 또 경영학적이라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직원들이 만약에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직장인들이나 어떤 그 사회 구성원들은 월급을 많이 주면은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질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돼요. 우리 경영에 많은 그 논자들은 성과에 관심이 많아요. 성과라는 것은 기업의 성과이거든요.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갈 게 많아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CEO라든지 최고 경영진의 전략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 회사의 투명성이라든지 도덕성 같은 경우도 있고, 그 회사의 PR이라든지 IR 활동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사조직과 관련해서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성과가 많이 낼까요? 월급을 많이 주면 충성도가 높아질까요? 스탁 옵션을 많이 주면 그 회사에서 안 떠나고 오랫동안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주면 더 로열티를 높이고 충성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월급이 많이 주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하고 노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관한 뭐 아직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잠깐 시절에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요즘 때 듣는 얘기를 미국에서 들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 제가 유학 갔을 때 들은 거는 이 친구들이라면 어떤 친구냐면은 미용실이라든지 뭐 서비스에 일하는 그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는 이런 친구들요. 주로 2주 단위로 또 주 단위로 위클리로 주로 월급을 주는데 월급 받고 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받고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나면은 그거 쓰느라고 며칠 있다가 돈 떨어지면 또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간호사를 근무했는데 저는 그냥 제발 저를 잘라주세요. 아니 왜? 이랬더니 제가 지금 뭐 2달간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냥 회사에서 잘린 걸로 처리해주면 제가 4개월간 3개월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원이 와서 저 좀 잘라주세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굉장히 뭐 급격하게 그냥 전혀 예고 없이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게 아니라, 특히 이태원 사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애를 놓기 싫어해요. 안 놓겠다는 거예요. 왜 출산을 안 할까요? 또 결혼도 안 하겠대요. 또 결혼은 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혹시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이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년에 이혼을 몇 명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1년에 이혼을 평균적으로 11만 쌍이 이혼합니다. 11만 쌍. 많이 할 때는 17만 쌍이 있어요. 자, 이혼을 평균 11만, 12만 쌍이 이혼해. 그럼 몇 명이에요? 자, 20년 싸우면은 20년 이혼한 숫자를 싸우면 몇 명이에요? 20년 이혼한 그 숫자를 합치면은 10년을 합치면 110만 명이 쌍이고 20년을 합치면 뭐예요? 22만 쌍이에요. 그럼 이혼 11만 곱하기 10년 하면은 110만이죠. 20년 하면 220만이죠. 그러면 사람을 따지면 뭐예요? 400만 명 정도가 이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들은. 자, 그 시경제는 그 자녀들은 만약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2만 명. 20년 동안 22만 명 하고 나서 그 중에서 자녀가 한 명 있었다 그러면 자녀가 받는 상처는 뭐 상처가 있든 없든 간에 자녀가 어떤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녀는 그럼 몇 명이에요? 자녀가 한도 거의 22만 명이면 자녀가 한 명씩만 있다
있더라도 거의 뭐 20만 명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이라고 하면서 결혼관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겠죠. 실제로 보면은 자살을 우리나라가 몇 명 정도 혹시 아는지 아세요? 자살이 또 우리나라가 또 독보적으로 세계 1위예요. 인당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년에 12,000명에서 13,000명 합니다. 그럼 10년이 몇 명을 하는 거죠? 12만 명. 20년이면은 24만 명이 자살을 해요. 한 명이 자살을 했을 경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10년만 보더라도 12만 명이 자살을 했으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몇 명, 거의 60만 명, 내지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 누군가예요. 내 조카, 내 아들, 우리 엄마, 뭐 우리 할머니, 누군가의 나의 근접거리에서 자살로 인해 가지고 충격받는 사람이 보통 6명 정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없애줘야, 조금 낮춰주거나 없애줘야 결국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작용해야 결혼도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가서 광분을 하고, 이태원을 뿐만 아니라 홍대든 어느 다른 지역이든 굉장히 좀 우리가 조금 나이 든 우리가 느끼기는 너무 비이성적으로 그렇게까지 놀 필요가 있냐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뭐예요? 이렇게밖에 놀 수가 없어요. 라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국 경제를 바치고 있는 젊은이들의 축 자체가 무너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의 코로나 사태로 끝날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해서 전면적인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젊은이들의 문화, 젊은이들의 노는 패턴,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젊은이들의 결혼에 관한 인식, 젊은이들의 또 자녀에 관한 인식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N번 방문투 얘기해서 이상한 사건들이 최근에 생겼습니다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겨서 오는 전화만 1년에 40만 통이 와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으로 생기는 콜만 40만 통 이상의 전화가 왔어요. 경찰에 접수된 전화만. 그럼 10년이면 전화가 몇 개가 온 거예요? 400만 통 이상이 온 거죠.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돈이라든지 이런 걸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아니 우리 자녀들과 여러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안 좋은 부분의 지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느 폭력은 빠진 거예요. 어느 폭력 욕했다고 아빠가 욕을 했다고 전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폭력을 빠지고도 이렇게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또 콜센터에 전화한 사람이 많고, 경찰을 찾는 사람이 많고 이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단순한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실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밑바탕의 생각들을 바꿀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이태원 사태라든지 그냥 전 사태라 그럴게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경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멍들어 있다 그러면은 그 성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또 사그라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장기적인 성장이나 성공은 지속적인 성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인 성장,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건전하고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노는 패턴과 또 형태와 또 이런 그 유형들을 봤을 때 뭔가 좀 기성세대 내지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희망을 준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개선할 사항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치관이 약간 혼란스럽다 그럴까요? 또는 추구하는 가치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럴까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회사 안에서
이 친구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문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어나는 여러 사회 이슈라든지 뭐 조그마한 인터넷 이슈 같은 경우라도 내가 연구자라면은 저 부분을 연구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이게 하나의 병균이죠. 만약에 이게 이제 전쟁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이후가 군 부분에서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간단한 코로나 균 비슷한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딘가에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부정적인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품을 만드는데 정면으로 선보하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이 그 우발성이잖아요. 코로나라는 이런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수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만드는 제품이 되게 좋은 제품인데 스며들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발적으로 만든 어떤 제품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편리하네? 이게 너무 값싸네? 너무 좋으네? 라고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보면은 비대칭 전략을 거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또 내가 자만하는 어떤 회사의 여러 제품들 중에서 이 회사의 제품은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런 효과가 있네.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비아갈 같은 어떤 약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무슨 약이에요? 네. 심장 혈액 개선제였어요. 혈액이 개선되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혈액도 부분적으로 개선되는데 남성의 이렇게 성생활이나 활동을 되게 높여주네라고 해서 원래는 그거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었어요. 근데 부작용을 잘 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화이자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뭘 한 거죠? 부작용을 살려가지고 전 세계 의학 시장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이게 만약에 전쟁 무기로 사용된다면 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이와 비슷하게 전혀 예상치 않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회사에 어떤 제품이 있는가 라는 걸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은 이거는 어느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에 집중해왔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거 내가 한번 해보니까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어요. 저도 음악은 잘 모르지만 까라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악기 연주자예요. 바이올린인가 이렇게 연주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눈이 되게 안 좋대요. 눈이 되게 안 좋아요. 눈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대. 그래서 그 친구는 악보가 나오면은 거의 악보를 다 외웠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지휘자가 무슨 급한 일이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악단이 못 온 사람들이 가라얀을 추천한 거예요. 가라얀은 아마 악보를 다 외웠을 거니까. 그래서 가라얀 당연히 악보를 외웠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잠재력 재능을 몰랐어요. 하고 보니까 결국은 가라얀이 한참 돈 벌고 잘 나가는 시 가라얀은 전용 제트기가 있어요. 전용 비행기가. 수많은 뉴욕 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악단을 연주하고 세계적인 최근에 가장 유명한 지휘자죠. 그래서 그냥
가장 안 좋은 이벤트,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 몇 번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전 후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뀔 것이다. 많이 바뀌는 것들이 뭐였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언론에 나온 거에 하면은 항공과 여행 관련 주식을 다 팔았어요. 항공 주식 특히 다 팔았어요. 모든 특히 비행기 주식을 다 팔았어요. 이유가 뭐냐? 향후 2, 3년간은 항공기 주식은 크게 재미를 못 볼 것 같다. 그걸 뭘 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분간 몇 년간은 아니야. 결국은 뭐예요? 코로나가 지금 올해가 많이 진정이 될지 올해 겨울에 내년까지 계속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세계 여행들이 아마도 상당히 많이 제한적일 거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항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왔는데 왕복 비행기를 못 끊는데요. 편도 뉴욕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편도 비행기만 700만 원을 줬어요. 최근에 유럽 영국에서 오는 어떤 영국인가 이태리에서 오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 딸도 들어오는데 비행기 오는 편도만 700만 원을 줬어요. 하는 거. 그래서 뭐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해외에 있는 수많은 어제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글로벌 부동산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작년에 이제 글로벌 베트남 부동산 때문에도 제가 베트남 방문하고 이랬는데 베트남 주변에 뭐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베트남 전역이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부 도심부에는 반값으로 떨어졌고 일부 외곽에는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대요. 베트남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이라든지 새로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들이 샀는데 발길이 뚝 끊어지고 산 것도 팔아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는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봤죠. 워렌 버핏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대폭 축소를 하고 있죠. 베트남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심지어는 베트남이라는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공장을 많이 설립을 했죠. 다 이전하고 있죠. 지난번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보니까 일본에서 마스크 생산이 안 돼요. 주요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나가는 기업을 다시 일본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한때는 이 공장을 가져오는 게 3분의 1 내지 반 정도밖에 안 대줬는데 지금 5분의 4까지 비용을 내주고 80%를 일본 정부에서 대주겠다. 이걸 리쇼어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로나는 코로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보시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글로벌 수출을 연계는 수도 없이 말할 것도 없고 관련된 서비스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한류라 그래가지고 BTS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한류의 가수라든지 공연 같은 게 다 취소가 되죠. 그래서 코로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또 그 이후에도 이걸 끝나는 게 사람들의 삶의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개인의 삶의 패턴도. 자, 미국 유학 갈 때 있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분의 그 조카는 영국으로 스포츠 마케팅, 특히 축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마케팅 공부하러 영국으로 갔어요. 거기는 프리미어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스포츠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가지고 등록금을 무려 한 학기에 3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천만 원, 1년치를 다 내고 갔어요. 1년치를 약 8,700만 원, 기숙사비 같이 한 1억 원을 내고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건국대인가 명지대인가 편입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제 1년치를 다 날리고 무려 1억 원을 날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가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코로나라는 사태가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강남을 비롯한 서초 강남이라든지 유학생만 하더라도 약 20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 교포들도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가서 여름이나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중단이 되어 있죠. 특이한 상황입니다만 최근에는 한국에는 계속 떨어져만 가던 가격이 있었죠. 뭔지 잘 모르시죠? 골프장 그 회원권 가격이 계속
지난 한 10년간 계속 떨어졌는데 최근에 약간 올라갔대요. 못 나가니까 그냥 국내에서 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글로벌 경제 자체가 영향을 받겠구나. 이 영향은 현대 자동차만 하더라도 안 팔리잖아요. 그럼 1차 밴드 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죠. 그 다음에 2차 밴드도 마찬가지고. 그 3차라든지 각종 부속 업체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이 안 팔리고, 그럼 어떻게 되죠? 종업원을 해고해야 되고, 해고된 종업원도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또 그 영향들이 있을 걸로 보고요. 전략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만약 이게 잘못된 쪽으로 사용이 된다면, 전쟁 물자로 사용이 된다면, 코로나 같은 게 굉장히 싼 가격을 가지고도 글로벌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군사 체계도.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라든지 정통적인 무기를 사오는데 매년 수십조 원을 쓰고 있어요. 비행기값만 하더라도 30조, 40조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한 번도 못 쓰고 계속해서 이제 그냥 폐기처분해요. 포도 마찬가지고,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게 이제 유효할까 하는 부분도 걱정스럽고 또 다른 전략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인위적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북한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살포된다면 어디다 살포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군사 전문가예요. 내가 미국을 쉽게 가서 망하게 한다 그럴까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캡슐에 넣어요. 그걸 어디 갖다 놓으면 될까요? 맥도날드 같은 데나 스타벅스 같은 데나 의류 매장이라든지 어느 화장실이라든지 미국에 가서 그냥 도박장에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몇 군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명이 감염이 되고 어디가 또 가지고 또 날르겠죠? 또 날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가서 폭격을 안 시키더라도 미국 전역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시사점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아마 형태나 방향도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